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발표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2월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나 급등하면서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장중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증시 하방 압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오늘도 어두운 분위기 속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고요. 특히 오늘장, 내일장이 오늘부터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국내 증시의 대부 염승환 이사가 월간 증시 전략을 분석하는 시간 마련돼 있고요. 또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업종 및 이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들 잘 챙겨가 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데요.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월과 2월에 2달 연속 순매도를 유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2조 5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월에도 국내 주식을 1조 6,770억 원을 팔았고 2달 연속 순매도를 유지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조 6,190억 원을, 코스닥에서는 9,610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아시아는 순매수했고 유럽과 미주 등은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72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를 차지했습니다. 보유 규모별로는 미국이 외국인 전체의 40.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나요? 네, 외국인은 국내 채권 시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순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채권 6조 4,270억 원을 순매수하고 2조 4,770억 원을 만기 상황에서 총 3조 9,500억 원을 순투자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채권 보유 규모는 221조 9천억 원으로 월말 보유 잔액은 작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46%를 차지했고요. 종류별로는 국채를 3조 8천억 원 순투자했고 통한채를 2천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올해 1월 대비 보유 잔액은 주식이 2조 5천억 원, 채권이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한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공정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차기 공정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제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끝나면서 공정위를 이끌 새 수장이 누가 될지에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는 다소 이르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재벌의 저격수로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전 위원장과는 차별화된 인물을 인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자가 공정경제 공약에서 기업의 자율규제 원칙과 최소규제의 방점을 찍은 만큼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철학을 갖춘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측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업을 신뢰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잘못을 하면 일벌백계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편안한 경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차기 공정위원장으로는 누가 점쳐지고 있나요? 네, 현재 관과 안팎에서는 재벌 개혁 분야보다는 가불관계 개선과 독과점 해소 등 분야에 정통한 전현직 공정위 관료들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신승한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인사를 발탁하기보다는 내부 승진 방식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재신 공정위 현 부위원장이 기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안에서 주요 업무를 두루 섭렵한 데다가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사입니다. 또 검찰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찰 안에서 공정거래, 수사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이 유력합니다. 다만 공정위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앉힘으로써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데다가 구 보호관이 장관급 자리에 앉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에게 정책적인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규제분과 자문위원과 공정위 경쟁정 자문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정책학회장 등을 거친 경쟁법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면세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면세업계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앞으로 백신을 맞으면 해외여행하고 돌아올 때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서 면세업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해외 국가들이 이미 관광객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많이 해제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빗장을 해제함에 따라 면세업계는 그간 끊겼던 내국인의 관광 수요부터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트래블 버블을 적용한 사이판과 싱가포르를 위주로 소규모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하루 20만 명을 웃돌던 인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는 여전히 1만 명 수준을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국내 입국 직후에 지켜야 하는 7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로 현실적으로 여행이 어려운 면이 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의 업무 출장 등이 아니고서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한 휴가를 7일간 추가로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면세업계도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서 내국인 마케팅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먼저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내국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 구매 한도 폐지 시점에 맞춰서 5월 1일까지 시내점에서 $5,000 이상 구매한 고객에 한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페이를 최대 96만 원 제공합니다. 여기에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신세계면세점은 본점의 뷰티 브랜드를 200여 개에서 240여 개로 매장을 개편하고 백화점과 연계해서 VIP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면세업계는 본격적인 업황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돌아와야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업계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번 해제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하반기 이후에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여행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죠? 여기에 따라서 면세 업계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문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시장 들여다보면서 수급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이야기 나눠주실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수급에 따른 종목별 흐름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우선 현재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타이거 200, 코덱스 200, 삼성전자, 고려아연, SK텔레콤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SM, 헬릭스미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셀트리온, LG 에너지솔루션, 카카오, LG화학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TV, 컴투스, 로보티스,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세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타이거 200과 코덱스 200 등 이러한 지수 ETF 쪽으로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좀 매도인 가운데 이런 지수 ETF 쪽에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PBR 한 1배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 쪽에서 또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년 만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 4년 만에 이런 감리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징주까지 이어나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들어봤는데 오늘 포착 종목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포착 종목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역시 가장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좀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그런 감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이제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자 심리 개선 효과와 함께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던 이러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부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만큼 당분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본연의 펀더멘탈인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허주마 등 이러한 주력 품목의 향후 이제 견조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수급 포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차례죠. 마켓 로드맵입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이 전기차 업체 하락세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업체, 전기차 업체 주가 하락의 주요 배경 뭐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전기차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의 이제 미래 산업이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뭐 올라가는 전기차 부분들을 보면 테슬라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그동안 주가 상승을 주도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전기차 이외에 다양한 이슈몰이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탑티어 그룹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독주가 과거처럼 나타나지 않고 미국의 그 각종 메이커 자동차들의 전기차들에 대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미 테슬라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밀렸죠. 더군다나 유럽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1위는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한 6위 정도 하고요. 우리 기아차가 한 5위 정도 합니다. 그렇게 테슬라의 독주가 이제 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물론 이제 뭐 그 플랫폼이라든지 운영하는 방식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영업이익도 다르고요. 구조도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한데 테슬라의 독주라든지 리비안 같은 경우 그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일본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수소 전기차에 집중할 동안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닛산이라든지 이런 전기차가 안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이런 것은 잠재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큰 악재가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가 갖고 있는 브랜드명 그리고 그 바잉 파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상당한 뭐 이렇게 경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인데 누가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수많은 메이커들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테슬라가 그동안 독주할 것이다. 근데 그 공식이 깨졌고 역시 자동차는 그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서 브랜드가 이제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빠진다.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업계의 주요 현 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이지 또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삼성 SDI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국내의 2차 전지 주요 기업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셀에 대해서는 과연 경쟁력이 뛰어날까라는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격화돼서 이제 독주가 없다라는 뿐이지 어차피 2차 전지 시장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약 뭐 분석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10% 미만의 이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이 파이가 한 10대다라면 이게 지금은 한 두세 대만 전기차고 나머지 다 화석연료차인데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점유율이 늘어나고 화석연료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LG 엔솔이라든지 SDI가 빠지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둘 다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밸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1조 정도 나오는데 일단 지금 현재 PR이 100배 아닙니까? 지금 1조가 아니라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지금 시총이 한 1조면 PR이 200배입니다. 이 정도의 시총이라면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 하더라도 PR 200배를 견뎌내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LG 엔솔과 지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5위권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CES에서 깜짝 놀란 게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벤츠가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00km 간다라는 것은 어떤 뭐 시제품이고 상징성이긴 합니다만 벤츠도 지금 현재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기아차도 2025년까지 내재화하겠다 선언을 했죠. 물론 혹자들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자동차 회사들이 수많은 부품들을 외주를 주지만 부품을 주지 않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엔진입니다. 엔진을 개발해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외형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가 되면 엔진이 사라지죠. 근데 배터리를 외부에 사온다? 글로벌 메이커들이? 그러면 자동차를 지네가 원하는 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 배터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재화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들은 부품 회사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이거는 뭐 제가 CEO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기술, 뭐 돈도 있겠다, 기술도 있겠다, 뭘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셀 업체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금 이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모든 셀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것이야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준 게 LG 엔솔 같은 경우 미국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당장은 지금 니네 걸 쓰겠지만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2차 전지 셀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나. 그리고 너무 완성차 업체 기대가 컸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의 약세, 지금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사실 원자재 가격 급등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업체들은 중국 쪽의 수급과는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널티를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장 동력이,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는 이제 소재 쪽으로 우리 이제 좀 얘기를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각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지금 이제 무역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과 싸우면서 우리나라 국익에 훼손이 되면 보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갖고 보복을 할 수 있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원의 무기화를 촉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그 무역 관계를 깨기까지는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 기술력을 그 외교화했을 때 우리가 기술력을 따라잡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각 업체들의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기술 발전의 촉진이 우리가 이제 소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단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국 업체들은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쓰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기업도 이미 다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단순하게 그 속도가 좀 빨라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부담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지금 현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증설을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된다라면 너무 그거에 얽매여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을 그쪽에서 이유를 찾는다라면 저는 좀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두 번으로 나눠서 질문을 네. 드려보면 지금 국내 기업의 이익에는 크게 손상이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계속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드리지만 셀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물론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밸류가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셀을 장기 투자하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장기 투자는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분명히 경제 업체들이 나타날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선호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신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3사에 납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내재화를 하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GM이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 납품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흔히 얘기할 때 잘 되다가 네. 그 사람들 앞에 줄 서 있다가 그 음식점이 확장을 하면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맞아요. 음식점이 손님이 오히려 주는. 네. 그런 것들이죠. 따라서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라든지 공장을 지을 때는 매우 신중합니다.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요. 비용이 들어간 것을 감가상각을 떨어내야 되니까 비용 부담도 있으니까 당장 이제 두 가지 부담이에요. 지금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 네. 그다음에 그 마련한 돈을 재무적으로 다 떨어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너가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다 증설을 합니다. 근데 이 증설이라는 게 1, 2개월 내에 결정나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검토, 부지, 자금 조달 과정 다 하는 게 이제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그게 쏟아진다는 거. 그러면 이쪽 업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고 특히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첨보라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네. 3천억에 대한 그 매자닌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과연 3천억이라는 거대 자금이 소화가 될 것인가 그렇게 봤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대박이 났다라는 게 이제 소화가 다 됐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첨부는 또 이 돈을 가지고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흐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셀업체보다는 소재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반등, 주가의 반등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타이밍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타이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타이밍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셀 같은 경우는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급락세를 나타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심리적인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말씀하시기로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재는 소재고요. 분할로. 제가 말씀 소재 같은 경우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셀이나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내 현대차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게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요. 우리 과거의 통신주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앵커께서도 지금 휴대폰 쓰시면 통신사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통신사를 이렇게 좀 바꿔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휴대폰 수는 한정돼 있는데 통신사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파일을 나눠 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네. 자동차라는 게 저도 이제 지금 자동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그래서 세컨드카를 살리는 만무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교통환경도 그렇고 그런 상태라면 전체적인 파이는 고정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나마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중국과 동남아 지역인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현대차가 수소차를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수소 트럭을 지금 모 택배 업체가 수입하겠다.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베트남에 어마어마한 자동차 공장이 건설이 돼서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의 소위 우리의 이제 삼성전자라고 급으로 불리우는 업체가 공장을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들의 모토는 한국의 현대차를 따라잡자. 그러니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SUV예요. 굉장히 이제 악평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과거에 뭐 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차였죠. 그렇지만 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냈다라는 거 보면 베트남이라는 그 나라가 공장을 만들어서 이걸 키워간다라는 것은 저는 보이지 않는 어차피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 업체들과 싸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커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용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것들로 현대차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면 국내 완성차 같은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2021년 초까지 완전히 네. 내려왔거든요.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차가 잘 팔린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뭐를 더 바라야 될까요? 어떤 걸 바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기아차에서 얼마 전에 현대차로 차를 바꾸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좀 덜 팔리면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팔리고 미국 시장에서 덜 팔리면 중국 시장에 좀 팔리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팔린다라는 얘기를 하지 점유율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만 자동차 회사에서는 해요. 근데 전기차 잘 팔려야죠. 그만큼 화석 연료가 줄어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10대 내에서 2대가 3대 되고 7대가 6대 되는 정도지 네. 이 10대는 고정돼 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뭐 폭스바겐을 시장을 먹었다라든지 뭐 이런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높여가지 않는 한 역시나 파이를 나눠 먹는 파이를 부분이네요. 나눠 먹는 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기아차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못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고정돼 있다라는 점. 우리가 자동차를 교체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저는 조금 드리고 싶은 게 휴대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폴더블 폰을 씁니다. 근데 이 폴더블 폰이 시장을 바꾼다라는 뇌피셜을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저는 교체 수요가 와서 바꾼 거거든요. 3년 전을 썼어요, 그 전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바꿨지. 제가 이 휴대폰이 필요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전기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석연료차가 구매한 지 1년, 2년 내에 그걸 바꾸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않겠죠. 트리거가 될 네.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그게 과연 구매로 이어질까요?
글쎄요. 바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아주 좀 법적인 걸리겠죠. 문제라든지 네.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지 않는 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너무 막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려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와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된 코너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국내 증시의 대부시죠. 염블리 님이 나오셔서 염승환의 촉이 발동하는 시간 염승환의 촉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초 급변하는 증시의 지표를 제시해 드립니다. 염승환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증권계의 대부를 모시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꼽은 키워드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염승환 이사가 꼽은 키워드 하나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최근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 규모나 또 2월 이렇게 성장률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사님께서는 국내 경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데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확률이 지금 20%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국제유가 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지금 금리까지 좀 올리는 좀 시그널까지 좀 가세가 좀 되면서 경기 둔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확장될지 좀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시나 뭐 이런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저도 뭐 그렇게 높진 않다. 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변수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중국이 네. 지금 선전시인가요? 중국의 선전시를 지금 1,700만 명이 사는 도시거든요. 거기를 3월 20일까지 그냥 봉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동안은 거기 사는 이제 1,700만 서울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갑니다.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 거기에 또 아이폰 조립 공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 또 생산 공장이 셧다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글로벌 또 공급망 이슈도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또 침체를 보이니까 이 중국의 어떤 이런 이제 경제 봉쇄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은 좀 어려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아 이거 진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이슈인데 중국의 이 봉쇄 정책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윤석열 당선인 경제 공약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게 되면서 원전 또 인터넷 플랫폼 건설중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관련주 성적표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네. 사실 우리 한국에 많은 그 개인 투자분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고 현대차도 갖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 오늘 또 현대차도 거의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하면 피해를 보는 업종들은 좀 좋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윤석열 이제 당선인의 이 공약에 들어가 있는
정책 수혜주들은 지난주에도 좋았고 이번 주까지도 좀 좋은 흐름인데 일단 원자력 발전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전력이 또 수혜를 받는다는 거 많이 또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유틸리티 관련주들 또 거기에 오늘도 뭐 GS건설이 그 신고가를 낸 것 같은데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관련주들이 작년에 그 규제 이슈로 많이 급락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플랫폼 규제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도 주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 인터넷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선 잘 부각은 안 됐지만 그래도 또 그 외에 좀 강했던 업종들이 우주항공주들 뭐 이게 우주항공청을 뭐 신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에도 나사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으로 우주항공주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 대형 유통사도 지금 이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같은 경우 막 격주간 이렇게 이 영업 정지해야 되고 좀 네.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완화되지 않을까 해서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지주회사도 되게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주주, 그러니까 물적 분할한 다음에 모회사 주주들한테 이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뭐 신주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이제 소액주주 보호 권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주회사도 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이런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대되는 내용들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방역 해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일 30만 명 넘어서고 있기도 한데 이제 21일부터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불씨가 다시 한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되살아나는 불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이제 방역 해제는 시작됐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저 지난주에 그 뉴스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하와이까지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아, 이제 미국은 진짜 열었구나. 네. 이걸 느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일단 방역 해제하겠다라고 언급을 한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는데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래는 7일간 지금 이제 격리 당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거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여행 모멘텀도 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리오프닝은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부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중국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건 뭐 이게 감기 같은 거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이게 막는다고 쉽게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뚫리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냥 제로 코로나예요. 일단 발생했다 그러면 도시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은 다른 좀 전염병인데 이거를 중국이 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좀 틀어재면 다른 나라는 다 리오프닝을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중국만 이렇게 또 혼자 봉쇄로 가게 되면 이거 엇박자가 나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네. 또 부담이 되는 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줘야 좋은데 경기를 틀어 막아버리면 한국 기업들의 또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지금 약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일부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엇박자가 좀 나게 되면서 사실은 불확실성이 더욱더 강해진 방역 해제 이 이슈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사실 혹자가 지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재현을 지금의 상황과 맞대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유가에 대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와 지금의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2차가 있었잖아요. 이제 1970년대 그때 이제 중동에서 전쟁 반발을 해가지고 네.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48%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엄청나게 이제 주가 빠졌고, 그때 이제 오일 쇼크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때 미국과 지금을 좀 비슷하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2차 오일 쇼크는 1980년대 초반에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는 또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같은 오일 쇼크가 발생했는데 지수가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또 이 소비가 그렇게 꺾이질 못했고, 1980년대에는 미국의 산업 구조가 좀 바뀌면서 네. 가격 정가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라도 기업들이 이제 마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격 정가 가능했는데 70년대에는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오히려 2차 오일 쇼크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쇼크가, 오일 쇼크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고 해서 지수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과 그때가 비슷한 거는 결국 두 가지는 좀 비슷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불거진 거죠. 그때도 전쟁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가가 높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너무나 좀 비슷한 상황이라서 우려는 큰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제 그때랑 좀 다른 점은 미국이 지금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은 그냥 소비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셰일가스 개발을 해가지고 가스나 오일 같은 걸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제 오일 쇼크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비싼 가격에 또 팔면은 경제가 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원유나 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많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옛날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늘어났고 원전 비중도 예전보다 늘어났기 네.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대체재가 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 이 전쟁 리스크가 그 옛날에 오일 쇼크처럼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예상을 못한 대로 뭐 그냥 6개월 내내 이어진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진짜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상황은 다른데 전제 조건은 좀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러면 그때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또 문제가 엮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주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접근이 유효한 섹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은 뭐 아마 이번 주에 하겠죠. 네네.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고, 중국 빼곤요. 중국만 제외하면.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하면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은행과 보험주들이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은행 보험주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지만 굉장히 지금 또 저평가돼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을 보니까 대출 규제 좀 완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은행주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 보험주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인플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지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경쟁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카콜라에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가 여기서 몇십 년 후에 가격이 뭐 1,000원, 2,000원 올라가도 사람들은 계속 코카콜라를 마실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예, 그 누구도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그런 업체들이 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정유 업체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지금 이제 요즘에 그 휘발유 가격도 지금 보니까 2,100원까지 지금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음식료는 지금 당장 뭐 바로 부상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튀게 되면 결국에 가격 인상 안 할 수는 없는데, 가격을 한번 올리고 나면요 음식료 가격은 절대 내려가질 않아요. 이 농산물 가격이 꺾인다고 해도. 그래서 좀 하반기에는 이 음식료도 좀 부상을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할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원자재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모든 게 이게 이렇게 가격이 튄 이유는 근본 원인은요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거는 설비 투자입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도 공급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조선주가 이렇게 강한 이유도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배가 없어요. 옛날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배가 많이 폐손당하고, 근데 실제로 지금 운송수단은 늘어나는데 배가 없습니다. 그게 또 근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요새 건설주도 강하지만 국내 주택도 좀 부족하지만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플랜트가 또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동 쪽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설비 투자거든요. 그래서 조선, 건설, 또 원전도 지금 이제 또 지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이런 업체들이 어쨌든 또 이런 그 리스크에서 또 자유로울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니까 한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은행과 보험주, 그리고 음식료와 정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쪽까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빠르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 키워드 살펴봤는데 지금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 공약들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보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요 세 개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이제 이슈가 에너지 면에서 원자력 발전, 이거 워낙 많이 얘기들 하셨으니까 어쨌든 중단된 신규 원전 건설을 즉시 시행하겠다. 요거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이제 그동안 좀 음지에 있었다면 이제 양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가 주택인데 주택 공급 늘어나는 건 다 알죠. 특히 이제 주택 정비 시장,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고 대형주한테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지금 주택 거래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대출 규제 완화한다든가 세금을 좀 약간 규제를 좀 약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주택 거래가 좀 요새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럼 거래가 늘어나면 건자재 회사들한테 좋을 수 있으면, 특히 그 가구 회사들 요새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본시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적 분할 후 상장 제한 같은 이런 이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주회사라든가 이미 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또 새로운 것들로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이라는 그런 또 공약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를 우주항공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윤 당선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후에 누리호가 또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모멘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수소, 배터리, 원자력 이 세 개를 지금 그 청정 에너지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육성하겠다. 이 세 개를 콕 집어서 공약에 좀 담아놨습니다. 근데 수소에 대해서 요새 좀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수소법 통과 얘기도 조금씩 나오니까 수소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랑 비슷한 질문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약별로 섹터를 짚어주셨거든요. 여기서 좀 가장 강세를 보일 만하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접근하기 편한 거는 건설이에요. 왜냐면 왜 건설이냐면 원자력 발전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원자력 발전은 지금 스토리텔링이고 실제로 이게 숫자를 지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사업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원자력 발전을 한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제 새롭게 그냥 부지를 만들어서 이거 사업 준비하는데 무려 5년이나 걸립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거기 주변 또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설 준비하는데 2년 걸리고, 그리고 시공이 또 7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14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걸리는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건설 준비하는 단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규 원전 지으면은 5년 후에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먼 얘기죠. 실적 같은 게 괴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원자력 발전주는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보셔야 되겠고, 실적으로 숫자로 지금 찍히는 기업은 건설주잖아요. 건설주는 네. 지난해에도 돈도 잘 벌었고, 실제 지금 우리 눈으로도 이제 주택 공급 늘어나면 실적은 계속 잡힐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고유가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으로 그냥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게 건설주인데 주가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종을 일단 저는 좀 가장 좀 탑픽으로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 공약주 중에서는 당선인. 예. 네, 건설업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파생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방역 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별로 대처 방안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엇박자가 날 수 있겠다 말씀을 앞에서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백화점이나 항공, 카지노 등에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산업에 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사실은 이제 카지노나 면세점이 지난주에도 되게 좋았고, 원래는 좀 갈 수 있는 위치였어요. 이제 해외 입국자 이제 격리 그걸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중국 아까 말씀드린 선전시에서 지금 1,700만 명 봉쇄 조치 내리면 중국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 시간 문제고요. 그거 막는다고 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예 봉쇄를 해버리면 이게 격리가 해제돼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면세점, 카지노는 계속해서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중국의 좀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금 약간 당분간은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금 돈 벌 수 있는 업체들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국내 여행 갔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는 역시 호텔, 레저 이런 쪽, 우리 한국에 리조트 업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쪽하고 그다음 백화점 업체들, 기본적으로 백화점은 지금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돈을 굉장히 좀 잘 벌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좀 점프를 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백화점 소비가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은 없는 지금 분야 중에 하나가 카드 결제. 오프라인 카드 결제 많이 하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어떤 업체들 찾아보니까 오프라인 그 카드 벤사 같은 경우 실적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리오프닝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결제를 할 거니까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국내 쪽에 좀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기업들 잘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잊기 쉬운 카드 결제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염승환 이사님의 초기 발동할 시간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키워드들 중에서 꼽았던 지금 어떤 업종과 기업이 투자자분들을 기쁘게 해주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좀 대형주가 좀 당분간 힘드니까 좀 약간 이제 이런 뭐 모멘텀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좀 실적이 좀 좋은 좀 그 저평가주들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용카드 벤사가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퍼도 7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시장에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사 신용카드 결제 회사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국내 대표 리조트 회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용평 리조트. 네,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숫자까지 찍히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백화점주에서는 역시 그 현대백화점, 이번에 여의도에 더 현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 되면서 더 많은 매출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니까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한번 리오프닝 섹터에서 좀 못 오른 기업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염승환의 촉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